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 연휴인데요.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쉬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광복절인 오늘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 장 건강에 대해서 모든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광복절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가격 인상 불러온 소비 쿠폰입니다. 네,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사용이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은 국민들이 대중음식점에서 이 소비 쿠폰을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후에 음식 가격을 인상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커피 가격을 500원가량 인상한 카페부터 음식점, 술집 등도 메뉴 가격을 1,000원에서 많게는 3,000원씩 조정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정육식당 운영하는 A씨는 이때가 아니면 가격 올리기 어려워서 인상을 결정했다라면서도 이 소비 쿠폰을 쓰는 고객이 늘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을 올리면 어쨌든 사니까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충남의 한 학원에서는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지니까 기존보다 수강료를 5%에서 10% 정도 올려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 인상을 자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휴가철, 피서철 등과 맞물려서 바가지 요금까지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오랜만에 외식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값이 막 올라 있으면 기분이 그렇죠.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돈이 풀리면 물가 오르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물가 오름을 부추긴 거 아닌가, 네. 이런 측면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 쿠폰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물론 소개드린 사례는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장님들이 더 많으시고요. 또 분명히 단비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한번 그렇게 500원씩, 1,000원씩 올린 곳이 있다면 다시 내리겠냐고요. 그렇진 않잖아요. 또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극한, 폭염,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선식품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비 쿠폰에 따른 수요 급증이랑 맞물리면은 이중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빠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5% 올랐는데요. 이건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또 재난지원금 등이 풀릴 때마다 수요 증가로 가격 뛰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소고기입니다. 국산 소고기 물가는 4.9% 인상하면서 전달 대비 상승폭이 컸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내수 부양과 소비 진정에 유효한 정책 수단이지만 고물가, 고부채 시대의 단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오른다는 건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예담대 잔액 급증입니다. 예담대는 예금담보대출의 줄임말인데요. 예담대 잔액 급증,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예금담보대출은요, 말 그대로 예금 그리고 적금, 신탁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담대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900억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전체 증가분이 480억 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이번에 900억 원? 그러면 열흘 만에 2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한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주담대를 쪼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627 대출 규제가 있었고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만
당신이 얼마의 주택을 사든지 간에 다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 내에서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기존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수요가 생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7월 달에는 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담대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보고 있는데요. 예담대 새로 받을 때는 이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의 예담대가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시는 건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식 투자자들이 대출을 늘린 영향을 받고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어진 그런 공모주 청약도 있었고 주식시장 활황, 뭐 코스피 3000도 찍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요 증가가 생기면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또 정부 기조가 지금 또 완전히 코스피 5000 시대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더 부양을 해보겠다라는 네.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명확한 시그널을 얻고 주식으로 가야겠다. 그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이동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예담대 급증이 단기 현상일지 장기적인 현상일지 이것도 예의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세컨드홈 특례 확대입니다. 네, 세컨드홈 특례 확대. 그럼 가장 먼저 이 세컨드홈 제도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집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도입된 세컨드홈 제도인데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에서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이거 궁금한데요. 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비수도권 84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 한 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인 건데요. 이 지역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부과를 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다 적용이 됩니까? 어떤 때 적용이 되고 어떤 때 적용이 안 되고 합니까? 요게 그 맹점은 지방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지방에서 집 한 채를 더 구매한다. 요럴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또 산다. 하면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에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는데 네. 같은 평창에서 내가 2주택자 될 거야. 또 하나 더 살 거야. 더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거는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서울과 평창에 각각 주택 한 채씩 있는 사람이 평창에 또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한다 하면은 이거는 기존 주택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지역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열흘 휴가 가능할까입니다. 네, 추석 연휴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차 없이 열흘 휴가를 쓸 수도 있어서 벌써부터 관심이 상당한데요.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요 소식 진짜 관심이 뜨겁고요. 저는 얼마 전에 추석 연휴 확인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길었나. 그죠. 이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나 막막했는데 이 연휴가 몰려있는 10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0월에 달력 한번 보시면요. 일단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근데 전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쉴 수 있는데 5일 일요일부터는 추석 연휴라서 6, 7, 월, 화 추석 연휴 쉬고 8일에 대체 공휴일 들어가고 9일은 또 한글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목요일까지 금, 토, 일, 월, 화, 수, 목까지인데 중간에 금요일이 하나 껴있잖아요. 그래서 저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 금요일만 얻는 게 아니라 금, 토, 일
다 붙어서 그렇죠. 더 쉴 수 있는 거죠.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흘의 연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할까 말까 이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막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죠. 긴 연휴가 반가우면서도 긴 연휴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일단 먼저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쉬고 싶다. 휴식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연속해서 8일을 쉬었는데 그 금요일 하루 때문에 뭔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루 다시 회사 나갔다가 토일 또 쉴 바에는 하루 그냥 화끈하게 쉬게 해줘라. 그러면은 뭔가 더 계획을 일관성 있게 짤 수 있고 지속성 있게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논리고요. 반면에 임시공휴일 반대하는 쪽 의견은 긴 연휴가 일단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특히 영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사실상 열흘의 유급 휴가를 주는 건데 한 달이 30일 정도인 거 생각하면 3분의 1이요. 네, 그 너무 만만치 않은 날짜인 거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문이나 닫을 수 있겠어요? 이 연휴 때? 원래 자기 장사하면은 더 못 쉬기 마련인데 그렇지 뭐 쉬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이 회사 다니시는 직장 근로자분들도 그렇다고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행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쉬러 가고 누구는 또 엄마 아빠가 쉬어서 어디 간다 하고 이러는데 나만 이렇게 못 해주나 나만 못 쉬나 또 이런 박탈감도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이렇게 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이 10월 11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고민을 해볼 텐데요. 또 그렇다고 이거 너무 바트게 공지를 하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최소 2주간의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올해 1월에는 그 설 연휴 때 주말 사이에 꼈던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당시에 주말 포함해서 6일을 연달아서 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임시공휴일 안 해도 이미 7일 쉬잖아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저는 글쎄 이거 네. 선물 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내기 합시다. 저는 근데 7일을 했으면 좋겠네. 이게 일단 아이 부모님들은 그렇죠. 그렇죠. 하루라도 어린이집 더 가라 지금 이런 그래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광복절인 오늘 연휴의 시작은 무난합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 소나기만 곳곳에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무더운 날씨가 다시 찾아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고요. 앞으로 차차 맑아지면서 중부에도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제 26.9도에 그쳤던 서울은 오늘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30도를 웃돌겠고요. 특히 광주와 부산이 34도, 대구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매우 무더워지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에는 5에서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파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토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열대야를 보일 수 있겠고요. 다만 일요일에 중북부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강 한번 챙겨보죠.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그 요즘 같은 때는 확실히 뜨끈한 거보다도 그 시원한 거 찾게 되는 그럼요. 차가운 식음료 얼마나 드세요? 저는 일단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두세 잔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외에 뭐 따로 얼음을 아그작 씹어 먹진 않지만 네. 그 두세 잔의 얼음은 씹어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미지근한 물도 안 마셔요. 맞아. 아주 차가운 물, 얼음을 넣어서 먹거나 극단적으로. 그리고 네, 극단적으로 과일 같은 것도 저는 실온에 보관한 건 안 먹습니다. 무조건 시원한 채로. 그렇지. 무조건. 근데 아메리카노는 아직까지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러니까요. 오, 무조건 따뜻한 거. 근데 우리가 찬 거 이렇게 먹으면 네.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장애는? 아무래도 뭐 다들 이렇게 몇 번씩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차가운 음식, 극단적으로 차가운 음식 네. 이런 거 드시게 되면은 음식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우리 위장관 안에 들어온 다음에 잘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소장 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항상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찬 음식이 위장에 부담이 되는데 극단적인 차가운 음식도 극단적으로 빠르게 먹잖아요. 네. 급하게 막 먹다 맞아요. 보면은 그 자체가 또 소화관 운동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날, 특히나 지금같이 너무 더울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차가운 음식 또 빠르게 먹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욱더 이 위장관 운동 그리고 위장관 건강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실 장 건강이 나빠지면요 생각보다 삶의 질 전반이 다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름철에 특히나 장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요. 또 반대로 이런 여름철에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장질환도 있어서 오늘은 대표적인 장질환 2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 장질환은 과민 대장증후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많이 과민성 들어봤어요. 대장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고 과민장증후군 뭐 이런 다양한 이름이 비슷한 얘기들 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스펙트럼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거라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민대장증후군은 사실 기질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장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또는 너무나 항진이 돼서 이런 기능의 이상 때문에 복통을 동반해서 설사나 변비와 같은 어떤 배변 장애가 동반되는 전반적인 질환을 이루는 거죠. 근데 분명히 지금 선생님이 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내시경 검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민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희영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민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장 쪽 검사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긴 게 내시경이죠, 내시경. 그렇죠. 내시경 그리고 또 뭐 CT도 유명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이런 검사들에서 별 이상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은 방금 기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어디가 혹이 났던가 터졌거나 피가 나고 있거나 염증으로 부어 있거나 이제 이런 모양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겉으로 보기 멀쩡해 보여.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배가 너무 아파서 검사 받고 싶어서 검사 받는데 내시경 보면 깨끗하거든요. 그럼 환자분들도 잘 납득이 안 되고 의사 선생님들도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 과민대장증후군 자체가 이러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굉장히 괴롭고 여러 가지 소화기 증상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진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이 있다. 이거 염증이 나고 있어서 여기가 이거 혹이 생겨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하면은 되게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도 쉽겠지만 없는 게 진단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 자체가 다들 궁금해하세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나요?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생기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식습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하고 거기에 또 유전적인 요인, 타고나는 부분들이 합해져서 생기는 그런 복합 증후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만큼 과민대장증후군은 누구나 걸리기 쉬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 국민 중에 약 20%가 과민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통계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을 무서워했는데 네. 과외 시간만 되면 막 장이 꼬이는 거예요. 어머 진짜? 그런 경험 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긴장하면 막 배 아프고. 왜 학력고사 우리 때는 학력고사였으니까 네. 수능 시험 때 그렇죠. 특히나 그런 경우 많죠. 배 맞아요. 아프고. 아니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화장실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있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24시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요. 와 이게 뭘까요 대체 왜 이럴까요? 과민 대장 증후군일 때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먼저 과민 대장 증후군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자가진단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보기 항목을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 식사 후에 복부 팽만, 복통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운전, 수업, 회의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배가 아프다. 세 번째, 심한 복통 후에 변을 보면 잠시 괜찮아진다. 네 번째,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서 발생한다. 자, 4개 중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식사 후에 복부 팽만이 좀 있어요. 아, 한 가지 더부룩한 거. 해당되죠.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있네. 하나 정도. 돌아봐야 돼. 저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째 진단 기준은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 6번째, 설사나 변비가 잦다. 자, 7번째, 변을 본 후에도 잔변감이 있다. 해서 총 7가지 보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저는 중에서는 몇 개 해당되세요? 여기서는 7번 변을 본 후에도 잔변감이 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좀 네. 많은 것 있을 같아요. 수 있죠. 저는 5번 식사 후에 바로 갑니다. 진짜 부럽다. 그 저는 5번 정도. 저는 6번. 설사나 특화자 변비가 내보내잖아.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합해서 2개인데. 2개 정도. 자, 이 중에서 7개를 말씀드렸는데 7개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진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 괜찮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그냥 내가 속이 좀 탈이 나면 단순히 배탈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문항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6번 설사나 변비가 잦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 변비면 변비, 맞아. 설사면 설사를 주로 하시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번갈아서 뭐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일관되게 하나만 좀 하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있을 네네. 텐데 그런데 사실 또 과민대장증후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민대장증후군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설사 우세형, 변비 우세형 그리고 이 2가지가 좀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세형이에요. 그러니까 변비 우세형은 변비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한 8대2,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뭐 7대3 이런 비율로 변비가 주로 있다가 정상변 또는 설사로 가고 또 거꾸로 설사 우세형 이런 경우에는 설사를 대부분 하는데 가끔 갑자기 변비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그게 좀 약간 비슷한 비율로 생기는 걸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설사 우세형이 좀 더 흔하고요. 여성분들은 변비 우세형이 좀 흔합니다. 근데 보통의 질환이나 뭐 몸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민대장증후군은 원인이 밝혀진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치료 방법이 그럼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좀 문제예요. 사실 원인을 명확하게 안다면 약물적인 치료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과민대장증후군은 약물적인 게 아니라 비약물적인 접근이 기본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즉 어떻게 약을 통해서 기질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불편감을 최대한 감소시키자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과민대장증후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뭘 먹어야 될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세요. 근데 일단 뭐 맵고 짠 음식 같은 게 자극이 돼서 피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의외로 나는 이 음식이 장에 되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포드맵이라고 하는 성분이 특히나 장의 불편감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약자인데요. 발효가 되기 쉬운 당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류 중에서도 발효되기 쉬운 올리고당류나 이당류, 단당류, 또 달, 알코올류 같은 특정 당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얼핏 생각하면 식이섬유가 원래 대변의 양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대. 이래서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발효되지 않고 체내에 오래 남아있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변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과민 대장증후군 증상이 의심된다 또는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드맵이 적게 함유된 저포드맵 식단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 포드맵 식단 그 음식은 뭐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일단 곡류 중에서는 쌀밥이 가장 대표적인 저포드맵이고요. 또 감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 완두콩이나 두부, 유당을 제거한 우유,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가지, 또 호박이나 당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과민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식단을 좀 이런 음식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포드맵 음식들 알아봤는데, 근데 장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포드맵이 높은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포드맵 음식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잡곡이 여기에 한 가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보리도 해당됩니다. 콩류 중에서는 강낭콩이 고포드맵 식단이고요. 유제품에서는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복숭아가 해당됩니다. 양배추와 마늘, 양파 같은 채소도 고포드맵 식단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이상하다. 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좀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신기하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양파 같은 건 오히려 장에 좋다고 해서 또 많이 먹고요. 또 위장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들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품들이 장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민감한 장을 가지고 있는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에게 한해서만 이것을 좀 피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생각해보면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뭐 정말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과민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관리 아닌가 싶은데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현대인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정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활 속의 일부분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또는 많은 분들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 과민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나빠지시는 거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진료실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예, 팔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지 않고 배가 아픕니다. 배가. 그렇지만 아플까? 사촌들은 계속 땅을 사고 옛날에 보던 그 친구들은 건물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이죠. 근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건물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어. 네,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레스를 공실되게 해야 돼. 아니 월세를 못 받게 해야 돼. 우리 좋은 쪽으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간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요가, 명상 같은 방법으로 좀 자신의 스트레스를 좀 낮춰보는 방법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방금 이제 포드맵 이런 말 들으셨지만 자기가 뭐를 하면은 좋아질까요? 뭐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고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보이던스, 회피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되게 나쁘더라. 예를 들어서 제 환자분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양념치킨만 먹으면 그렇게 안 좋아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뭔가 이게 뭐 달고 짜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자기는 다른 거는 아무리 자극적인 먹어도 괜찮은데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치킨을 끊으셔야죠 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입장에서. 그렇지만 맛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런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상황 또는 내가 좀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회피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세상에 영원한 문제 또 영원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기겠지만 잘 이겨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힘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까지 해주시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네. 중요하다. 네, 과민대장 증후군까지 알아봤고요.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장 질환.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장질환 두 번째는
장염입니다. 네. 장염. 사실 장염은 장에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너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염은 크게는 시기에 따라서 급성 장염과 만성 장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급성 장염은 감염성 또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다양한 장염 중에서도 급성, 그중에서도 감염성 장염이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외부에 있는 미생물로 인해서 음식물이 오염이 되고 뭐 음식물이 아니라고 해도 이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장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들을 감염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런 감염성 장염을 많이 유발하는 균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살모넬라나 대장균이 있고요. 또 캠필러박터나 아니면 이질균, 또 비브리오균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장염이라고 하면은 여름철 질환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네. 있죠. 자, 여름철에 갑자기 뭐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뭐 구토, 설사, 발열,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혈변 보시는 그런 무서운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자, 장염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전신 증상으로 오기도 합니다. 뭐 전신 근육통이라든지요, 아니면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신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증상들의 복합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복통이라고 하는 면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염 앓게 되면 이 부위가 배에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 중에서 딱 아픈 부위가 명확한 병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수염 이러면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든지, 뭐 담낭염 이러면은 오른쪽이 갈비뼈 밑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 장염은 이 부위가 굉장히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어느 부위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위? 이 부위. 장염이 걸렸을 때 아무래도 그래도 장의 염증이니까 요 아랫배 쪽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랫배, 보통 배꼽보다 아래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선생님 저 배꼽 주위 되게 아파요. 뭐 배꼽 요 근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많이 아파요. 뭐 심지어는 그보다 좀 더 위쪽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염증이다 보니까는 이제 대장들이 이 위치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뱃속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 대장이 이제 결국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변이 이루어지는 이제 아래쪽 배, 우리가 흔히 아랫배 너무 아파요 하는 그 부위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그 대장 말고도 소장이 있잖아요. 이 대장과 소장의 모든 혈류들은 이 가운데 대동맥 쪽, 대정맥 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 즉 중앙 부위에서도 많이 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뭘 잘못 먹어서 우리가 장염에 걸리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네,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오늘 여름철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음식 대표적인 거 3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 진짜 의외다. 일단 근데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얼음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아그작 씹어 먹는 맛도 있고 녹여 먹는 맛도 있는데, 아니 얼음 때문에 장염에 걸리기도 하나요? 많은 분들이 얼음은 얼린 거니까 저온이니까 되게 안전할 거야. 여기서는 균이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쵸. 얼음에 충분히 균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분만 충분하다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들 얼음을 밖에서 사 드시잖아요. 근데 출처를 모르는 얼음은 위험할 수 있어요. 오염된 물로 만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녹았다 다시 얼었다를 반복한다면 충분히 균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철에 얼음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정수된 물을 이용해서 얼리시고 얼린 지 얼마 안 된 좀 신선한 얼음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얼음 오래되면 집에서 경험 있으시고 냄새 나요. 네, 맞아. 얼음으로 뭔가 물을 마시거나 할 때 냄새 나서 얼음 주의하셔야 되고, 또 주의해야 할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자, 2번째 주의하셔야 될 음식 바로 덜 익힌 닭고기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고기 많이 드시죠? 네. 삼계탕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이 닭고기는 여름철의 조리 상태에 따라서 위험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닭고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은 캠필로박터 균입니다. 겉은 익은 것처럼 보여도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는다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 고열이나 복통, 근육통, 그리고 심각하면 이제 말씀드리는 장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름철에 캠핑 또 이제 많이 가실 텐데, 더위 한풀 꺾이고 나면 가실 때 이 닭꼬치를 많이 구워서 드시거든요. 닭꼬치. 근데
겉이 좀 익은 것처럼 보여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셨으면 좋겠고 또 생닭을 조리하거나 만지는 과정에서 만졌던 손도 깨끗이 닦아야 하겠고 또 도마 같은 것도 아주 깨끗이 씻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얼음물. 특히 이 얼음을 조심해라 하셨고 덜 익은 닭고기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해산물입니다. 해산물. 예. 아, 뭐 해산물 그렇지. 여름에 정말 딱 느낌 조심해야죠. 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참 슬픈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바닷가 많이 가잖아요. 바닷가 가면 또 해산물이고 또 회 한 접시 좀 드셔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왜냐하면은 이 뭐 회, 조개, 굴같이 이런 음식들 이렇게 익히지 않은 해산물은 여름철에 너무너무 주의해야 되는 식재료죠. 이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세균의 증식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오염이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성 성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몇 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폐혈증 이런 단어들 가끔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 같이 굉장히 심각한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주의가 더 필요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제 부산 시댁에 내려갔다가 다 같이 굴 요리를 먹은 적이 있는데 저만 그날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연휴여가지고 병원은 문을 다 닫았고 이왕 갈 거면은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 장염 가지고 응급실 가는 건 조금 좀 오바스럽다 싶어가지고 계속 참았거든요. 근데 장염 걸린 사람 중에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고 이게 시간 지나서 계속 내보내다 보면 언젠가 낫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건강한 성인이라고 하면 장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면서 좀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거나 노인분들 같이 건강 취약층의 경우는 구토나 설사가 심할 경우에 탈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급성심부전 또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해서 신장에 역시 독성이 생기는 아주 강력한 합병증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염 증상이 있는데 구토나 아니면 설사와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고 2, 3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 치유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여름철에 굉장히 진짜 장염 환자들 많이 오세요. 저 어저께도 정말 저 외래에도 굉장히 많은 장염 환자분들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면서 오셨는데 제가 그런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번 요 세 가지는 한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뭐랄까 머릿속에 넣고 계시다가 네. 내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제가 팁을 한 가지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첫 번째로 장염에 걸렸어요. 장염이라고 예를 들으셨고 느낌이 장염 같아요. 자, 그럴 때 뭔가 정말 이거는 나빠지고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워닝 사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아픈데 점점 아픈 정도가 심해져요. 심해지고 점점 부위가 넓어지고 뭔가 병이 점점 악화되고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 두 번째는 처음에 없었는데 동반되기 시작하는 증상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난 배만 아팠는데 갑자기 구토를 한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없던 증상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38도 이상의 명확한 발열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알고 보니 입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또 심각한 그런 염증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서도 50대 여성분이셨는데 휴가철이니까 먼데 놀러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음식을 먹고 장염이 났는데 뭐 중간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사실은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 진통제 같은 거 드시고 참고 그러다가 너무 배가 아프면서 혈변을 보기 시작해서 제 외래에 오셨는데 열도 많이 나고 너무 뭔가 병색이 얼굴에 많이 나타나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막 혈압이 떨어지고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폐혈증 상태가 된 거죠. 염증이 국소적인 거에서 전신으로 퍼지는 상태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했다가 고생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회복은 되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여름철에는 이런 장염들도 너무 뭐 장염 걸릴 수도 있지 나을 수 있지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안 좋은 신호 또는 안 좋은 상황이 되시면 빨리 또 우리나라 병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빨리 병원 찾아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 몸을 지키는 스스로 내 몸 케어는 각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장염 걸리면 양경 선생님께 케어하러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장과 관련된 OX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장민욱 선생님. 네,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장염 증상이 있으면 완전히 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된다. 자, 맞다고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면 X 들어주세요. 이거 무조건 경험상 오지. 무조건 O. 아니야. 불구라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네. 죽이라도 먹어야 돼. 아니 먹지 말라 근데 그러던데. 아까 하던데 네. 죽을 먹으면? 자, 빠르게 가볼까요? 정답은 X. 가 아, 맞습니다. 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이라도 먹어야 돼 그러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설사가 멈추고 나면 뭐 찐 두부라든지 아니면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으깨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서 조리된 채로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설사 증상 멈췄을 때 탈수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럴 때는 이온 음료라든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좀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중에서는 가지나 애호박 등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사를 할 때는 무조건 지사제를 복용해야 된다. 설사 멈추게 하는 약이죠. 무조건 뭐 이런 거. 아니 네, 일단 맞다고 생각하면 O, 무조건 아니면 XX. 무조건이야. 예. 먹어야지 무조건. 우리 알잖아요. 무조건은 아잖아.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거 들어가면 아니야. X. 자 O. 예, 자 정답은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 말씀하셨죠. X입니다. 그렇죠. 예, 무조건 들어가면 없어요. 예, 정말 의대 다닐 때도 항상 무조건을 일단 찍고 갔는데 맞습니다. 좀 세상이 진리더라고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예, 설사하시게 되고 자꾸 막 탈수가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지사제를 찾게 되는데요. 정말 지사제 필요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너무 탈수가 심해진다던가 아니면은 이 자체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 때 지사제 드셔야 되지만 지사제라는 건 말 그대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몸은요, 이 설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가야 되는 것들, 빠져나가야 되는 것들을 빼기 위한 그런 반응일 때도 많은데 이걸 억지로 너무나 이 순리를 거슬러서 틀어막게 되면 나가야 될 것들이 못 빠지니까 네네네. 그렇죠. 뭐 세균이라든지 염증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페라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지사제가 제일 유명한데요. 실제적으로 약국에서도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역시 뭐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잘 써야 되겠지만 이거를 너무 과용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너무 우리 병의 그 장염의 어떤 자연적인 경과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딱 필요한 경우 너무 설사를 많이 하다 하루에 6번 이상의 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탈수가 의심되고 심각한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사용할 때 조금 더 의사 선생님의 진료나 아니면은 그런 권유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주의해야 되는 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장 건강을 리모델링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기 전에 문진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름 이현주, 나이는 48세이시고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었고, 이거 안 좋은데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 7시간, 또 과체중, 변비, 소화 불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진표를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게 빨리 먹는 식습관, 소화불량이거든요. 근데 빨리 먹는 습관이 아까 장 건강,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만나볼 주인공 빨리 먹는 습관이 소화불량을 유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식습관 자체가 딱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장에 나쁘다고 하는 건 좀 다 하고 계신데요. 불규칙하고 빨리 드시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과식까지 보통 같이 하시게 되죠. 이런 불규칙한 습관 때문에 장내 환경 되게 이렇게 불균형해지고요. 몸속에 있는 그런 또 소화 요소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다 이렇게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장내 환경이 망가지고 장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장 독소들은 지방 세포들하고 결합을 해서 정말 나쁜 지방이 되죠. 비만 유발하기도 하고요. 몸에 염증 일으키면서 장벽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소장벽에는 이 흡수를 위해서 육모라고 하는 섬유세포들이 아주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되면은 이 육모들이 빼곡하게 되어 있던 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틈으로 내가 소화시키지 못했던 어떤 독소라든지 장내 미생물 환경도 불균형해지면서 박테리아 등이 이 장벽을 통과해서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게 어디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나쁜 게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거구나.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해한 물질들이 혈관을 따라 돌다가 결국 내 전신으로 퍼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부터 이런 것들 좀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분 사례자분을 보면은 과체중이나 변비나 소화불량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장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건강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철저한 자기관리로 몸과 마음을 비워내고 일상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근육질의 탄탄한 뒤태를 뽐내며 유산소 운동에 한창인데요. 이렇게 열심히인 이유가 있다고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옷 입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살찐 것도 문제였는데 건강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젊었을 때보다 속도 많이 불편하고 위장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해져서 제가 장거리 여행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위장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살도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과 1년 전 체중이 70kg을 넘어서며 고민이 많았다는 현주 씨. 지금은 위장 건강 개선 끝에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며 남다른 건강미를 갖게 됐답니다. 1년 사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좋지 않은 습관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때 식사를 못해서 허겁지겁 급하게 먹는 식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늘 분주한 아침을 보낸 현주 씨.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일은 사치였답니다. 근데 바쁠 때는 저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먹으면 뭘 먹었는지 느낌도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다른 일 하면서 음식 드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좀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정말 다 살로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왔어? 현주 나왔어.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네요. 우와, 너 살 더 빠졌어. 무슨 에? 일이야? 너 엄청 빠졌어. 그래? 야, 배 장난 아닌데 많이 들어갔다, 너. 모처럼의 만남에 이야기꽃이 끊이질 않는데요. 너 휴가 갔다 왔어? 이제 가려고. 어디로? 속초 갈까? 지금 생각 중이야. 가려고. 무슨 뭐 입고 갈래? 되게 중요해, 너 그거. 그러니까. 근데 작년보다 내가 살이 좀 빠졌잖아. 엄청 빠졌다. 원피스 골라놨는데 한번 봐줄래?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봐봐. 밝은 색이야? 이거 봐.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와, 괜찮아? 나 괜찮을까? 잘 어. 어울리네. 완벽한 휴가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두 사람. 라인 살다. 더 날씬해 보일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이뻐. 이것도 괜찮아? 너무 와서하지. 너무 이뻐. 응. 와, 완전. 이런 것도 입을 수 있네. 한번 입어볼게. 입어봐. 응. 보자. 나 어때? 너무 잘 어울려. 옷이 다 있다, 야. 살 진짜 많이 빠졌다. 빠진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너 너무 이뻐. 가자, 놀러 같이 가자. 30대 같아. 늘씬한 몸매로 완성한 휴가룩. 그 모습에 친구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친구가 10kg 빼기 전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밖을 안 나갈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쇼핑 가자 하고 친구랑 다 모임 가질라 하고 너무 밝아져서 보기 너무 좋아요. 어느새 출출해진 현주 씨와 친구가 간식으로 배를 채울 모양입니다. 어릴 때 너무 맛있게 이런 거 먹었는데. 맞아, 맛있다. 떡볶이 옛날 진짜 생각난다. 좋아했는데. 그치? 응. 국민 간식 떡볶이를 앞에 두고 젓가락질을 쉬지 않는 현주 씨와 달리 점점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친구? 벌써 다 먹었어? 나 벌써 못 먹어. 요즘엔 많이 못 먹어. 힘들어. 소화가 떡볶이 안 되게 돼. 좋아하더니. 나 진짜 좋아했는데 좀 힘드네.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너는 오늘? 내가 요즘 꾸준히 먹는 게 있어. 그래? 좀 갖고 와봐. 나도 알려줘. 기다려봐. 나 너무 필요해. 알았어. 위장 건강이 약해진 친구를 위해 현주 씨가 자신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캡슐레이션 효소야. 이거 먹으니까 소화도 너무 잘 되고 나 이런 거 못 먹었거든. 맞아, 너 안 먹었는데. 그랬는데 배변 활동도 좋고 이게 떡이나 면이나 튀김이나 빵 같은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되더라고. 그래? 한번 한번 줘봐, 먹어볼게. 먹어봐. 현주 씨의 장 건강 개선과 체중 감량을 도운 비법, 바로 캡슐레이션 효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대화 중인 현주 씨. 무슨 일일까요?
우리 휴가 가서 뭐 먹지? 물에? 아, 물에도 좋고 막국수 뭐. 막국수도 좋고 난 수육도 좋아. 다 좋네. 바다가 갔으니까 회도 먹고. 출출하지 않아 근데 지금? 되게 출출한데. 저녁 먹을까? 그래. 오케이, 나 불고기 해줄게. 음식 이야기에 허기가 찾아온 듯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자고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건강을 위해 잡곡밥부터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아까 떡볶이 친구랑 간단하게 분식 먹었더니 저녁은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불고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불고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여보, 밥 먹자. 그 맛에 절로 고개가 맛있어. 끄덕여지는데요. 어느새 대화는 뒷전. 짭조름한 불고기 가득 올려 한 쌈 제대로 먹는 현주 씨. 맛에 취해 먹고 또 먹다 보니 푸짐했던 음식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배부르다. 한동안 잘 못 먹더니 잘 먹네. 맛있어. 보기 좋다. 그동안 먹기만 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캡슐레이션 효소 챙겨 먹고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진 것 같고 예전이랑은 다르게 몸이 진짜 달라진 게 느껴져. 그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한번 줘봐. 그래, 한번 먹어볼래? 그래. 남편의 건강까지 챙기는 현주 씨. 이게 캡슐레이션 효소인데 몸이 좋아지는 게 자기로 느껴질 거야. 먹어봐. 땡큐. 든든한 저녁에 소화 걱정 덜어줄 자신만의 비법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먹을만하지? 맛있네. 이거 있으면 휴가 가서 우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이게 그래서 휴가 필수품이지. 내가 당신 목까지 챙겨왔지. 아내의 건강 내조에 행복한 남편. 우리 장 건강을 위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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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여름나기의 첫걸음. 올바른 건강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장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네. 몸이 아주 찰져 보여요. 야, 전 진짜 화면 보면서도 너무 부러웠던 게 사진만 봐도 아까 이렇게 옷 입으셨잖아요. 건강해지셨어. 지금도 또 나온다. 저 날씬한 옷. 그러니까 허리 맵시도 다르고 허리가 쏙 맞아, 들어가는 맞아. 게 사실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예쁜 옷을 입고 싶어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너무 좋아 부럽다. 보여요. 역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요. 이장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 체중 감량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꾸준한 운동과 이것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캡슐레이션 효소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효소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효소는 다들 아시잖아요. 캡슐레이션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뭔가 어떤 특정한 유효 성분이 위산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효소를 캡슐레이션 효소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거 배송받을 때 보호하려고 겉에 포장지로 이렇게 몇 겹씩 잘 감싸잖아요. 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유효한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강 위에서 흡수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차 소화예요. 2차 소화는 보통 소장으로 가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을 쏙쏙 흡수를 시키게 되는데요. 사실 위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대부분 1차 소화까지만 잘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영양 성분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면 2차 소화, 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2차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고요. 장 안에 있는 유해균 같은 것들이 증가되면서 장내 환경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까지 잘 살아서 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된 효소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산에 의해서도 잘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2차 소화도 돕고 또 음식물도 잘 분해하고 장 건강에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네, 이 캡슐막이 효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효소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자, 요 캡슐 막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파로 효소입니다. 파로 요즘에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의 장 건강을 도와주고 또 소화불량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저항성 전분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또 한 60여 가지 정도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대 곡물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게 바로 파로인데요. 그런데 이 파로를 조금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소 처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파로 효소라는 겁니다. 파로 효소.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화불량은 크게 한 두 종류인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은 휴가철에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소화불량, 아니면은 저희 엄마가 그렇게 소화력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소화불량. 맞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만큼 과식을 안 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는 양을 줄이는데 이 노화로 인한 이 소화불량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건 이 노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적게 먹고 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움직이려 노력하는데 너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우리가 효소 자주 챙겨 먹는데 이 효소가 뭐 위에서 막 머물러서 다 뭐 그 생을 마감한다든지 이런 느낌이면 너무 안 좋잖아요. 이왕 먹을 거 효소가 장까지 살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캡슐레이션 효소처럼 이게 뭔가 보호막에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파괴가 덜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위산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 소중한 효소가 다 파괴된다는 거죠? 자,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는 위산이 우리의 음식물이나 효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시각적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네, 비커에 들어있는 요 식초, pH2 수준의 위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삶은 달걀을 넣어서 음식을 먹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삶은 달걀의 강력한 위산에서 어떤 변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달걀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어머. 네, 기포 올라오는 거 조금씩 보이시죠? 어머! 그리고 나면 강력한 산성이 이 위산에 의해서 달걀 껍질이 흐물흐물하게 변한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나 효소 같은 성분이 강력한 위산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 있으니까 이 장까지 건강하게 다 도달되지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효소들을 안전하게 장까지 이동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산이 이 정도로 강력한 건지 실험 영상을 보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달달한 그 달걀 껍질이 저렇게 다 흐물흐물해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왕이면은 이런 환경에서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저렇게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잖아요. 저렇게 강력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 캡슐레이션 공법이 얼마나 잘 보호해줘서 효소를 장까지 잘 도달시키는지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저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선 윗부분이 위와 비슷한 산성 환경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아랫부분은 장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같은 성분을 솜사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캡슐레이션 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솜사탕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자마자 강력한 위산에 의해서 다 위에서 사라지니까 장까지 도달을 못하죠. 파괴됐어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도요. 이렇게 산성이 강한 위산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 장까지 제대로 도달을 못하니까 우리가 효소를 섭취해도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한 솜사탕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고. 위를 잘 통과해서 장까지 잘 도달을 하죠. 캡슐레이션 효소는 위산에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해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르다. 그럼 이 캡슐레이션 공법과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캡슐레이션된 이 효소가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향상된 안정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 그러니까 들어간 것이 얼만큼 체내에서 잘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체 이용률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향상된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이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들어진 효소는요, 뭐 온도나 산도나 아니면은 굉장히 기타 이런 환경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소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캡슐레이션된 이
효소는 기존의 이런 천연 효소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름철 장 건강 지키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효소가 장까지 잘 도달하면 우리 장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캡슐의 보호를 받는 이 파로 효소의 주 원료는 뭐 당연히 파로겠죠. 자, 그런데 이 파로 속에는 바로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점성이 꽤 높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 건강하면 식이섬유가 항상 떠오르죠. 네. 이 건강하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줄수록 장 내에서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이 균 번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이 파로 효소를 섭취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이 아라비노자일란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생물학적 활성도를 2배 이상 높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야기해 주신 이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성분이요. 몸 안에 들어오면 단세지방산의 생성을 높이고 또 유해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뭔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유익균이 이걸 가지고 대사를 하면서 내뿜는 되게 좋은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단세지방산이 증가했다. 내 몸에 유익균이 증가했다라는 뜻이니까 전반적인 장의 환경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파로 효소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이 파로 효소 속에는요. 항산화 성분인 이 페롤산이라고 하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페롤산은 이 장 내에서 이 염증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염증성 장질환, 뭐 우리가 흔히 뭐 크론병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성 궤양성 대장염 같은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킨 이 쥐에게요. 이 페롤산을 투여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봤는데요. 자, 그 결과 뭐 체중, 결장의 무게 대 길이의 비율, 그리고 궤양의 면적과 이 궤양의 이 지수, 그러니까 얼마큼 심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 점수라든지 유관 점수, 내시경 같은 걸 봤을 때 보이는 이런 유관 점수, 그리고 세포가 사멸되는 것들을 유의미하게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파로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캡슐레이션 효소에는요. 우리가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와 굉장히 유사한 항바이오필름 효과가 있습니다. 항바이오필름 효과에 대해 알려면 바이오필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왜 우리 몸 안에는 헬리코박터균처럼 장염을 일으키는 유해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유해균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얘네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유해균 나름대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성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잘 형성을 하는 건데 이런 바이오필름이 두꺼워지면 그 안에 있는 장 속의 유해균은 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되겠죠. 자, 이런 바이오필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항바이오필름 효과다라고 하고요. 항바이오필름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필름으로 인한 유해 세균들이 염증도 만들고 거기서 비만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 몸에 유익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효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유해균에 대해서도 잘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장 상피세포를 따로 떼어내서 이 파로 효소를 첨가한 음료를 여기에 한번 섞어봤는데 이때 항균 작용 그리고 항바이오필름 작용이 강화되면서 이 유해균의 활성도가 상당히 억제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본 주인공이 또 살을 많이 빼셨잖아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요. 캡슐레이션 효소가 살을 빼는 데에도 혹시 도움을 주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파로 안에 이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라비노자일란은요, 우리 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을 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렙틴 호르몬을 자극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게 먹어도 충분히 식욕이 만족이 되면서 먹는 양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섭취량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식이섬유인 아라비노자일란 농축액이 들어가 있는 죽이 그렇지 않은 일반 죽에 비해서 배고픔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조절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섭취를 했을 때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대사 조절 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캡슐레이션 효소가 장까지 도달하면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효소가 우리의 소화 과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 예시로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부드럽고 맛있지만 소화불량이나 비만을 유발하는 정제탄수화물 대표적이죠. 카스테라를 준비해봤습니다. 카스테라 맛있는데. 자, 비커가 이제 우리 장인데요. 한쪽에는 우리가 속이 더부룩할 때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를,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캡슐레이션 효소를 넣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 카스테라를 한번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둘 다 소화가 다 잘 될 것 네. 같은데. 자, 이렇게 넣어놓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봤는데 4시간 뒤에 한번 보니까 탄산음료가 담겨져 있는 카스테라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어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잘될 페트병에 이렇게 부어봐도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걸 확인한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이제 탄산음료 저에 도움이 안 됐는데 캡슐레이션 효소를 넣어놨던 카스테라 이렇게 다 녹은 거예요. 소화기관 밖으로 이제 막힘없이 쫙 배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와. 이해가 잘 되고, 이게 됐어. 그래서 꽉 막혀 있었군요. 이걸 또 알게 되네요.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이 캡슐레이션 공법으로 만든 효소 준비를 또 했거든요. 네. 다 함께 좀 먹어볼까요? 야, 저도 이제 이거 먹으면 소화 다 됐어요. 될 것 같아. 이게 맛있더라고요. 어려울 텐데 맛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달달한. 고구마 라떼 맛이에요. 그렇죠. 고구마 라떼 네. 맛이에요. 요거 간단하게 요것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먹기도 편하고. 이거 휴가철에 진짜 과식하게 되는데 그때 저 이거 챙겨 먹고 싶어요. 네. 이게 이제 먹기만 편하고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면 장까지 잘 살아서 간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처럼 정말 든든하게 음식물 분해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고요. 또 몸 안으로 영양 흡수까지 제대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효소를 선택할 때는 어디까지 도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외에 또 다른 연구 결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 캡슐레이션 공법을 적용한 바로 이 효소에는 아까 페룰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페룰산은 항균,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페룰산을 섭취하고 나면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 효소 중에 하나죠. 바로 아밀라제의 소화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캡슐레이션 효소가 우리 몸속에서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페룰산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피부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것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우리 피부에 좋지 않은 거죠. 멜라닌 생성은 억제하고 또 피부의 회복력을 도와줘서 결국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캡슐레이션 효소 섭취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네, 캡슐레이션 효소는 사실 일반 식품이라서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임산 부위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화, 장 기능 관련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이른 아침에 전국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꼈는데요. 지금은 해가 되면서 안개는 대부분 거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전국에 퍼붓듯 쏟아졌던 비구름은 물러났고요. 광복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만 곳곳에 지나겠는데요. 폭우 뒤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와 연휴 내내 무덥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서 무덥겠는데요. 점차 맑아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26.9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한낮에 32도까지 크게 올라서 더워지겠고요. 광주와 부산이 34도, 대구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특히 무덥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영남에는 5에서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수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토요일 아침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다만 일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주말에는 뭐 이 더위와의 싸움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폭우 뒤에 폭염인데요. 광복절 연휴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 A.